아가씨도 해병이야?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기나 해? 민간 등산로에서 버젓이 정복을 입고 술판을 벌이는 선배라는 이름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짐꾼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며 한 인간의 영혼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젊은 부사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치려던 조직의 거대한 침묵에 순응하려던 한 사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기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자리한 내연산은 이른 아침부터 가을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은 단풍잎들이 계곡을 따라 붉고 노란 수채화를 그려냈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는 산을 찾는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보경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드는 길목, 아직은 한산한 시간이었다. 키 170cm가 조금 넘는 다부진 체격의 한 여성이 등산 스틱 길이를 조절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름은 강지우, 나이는 43. 그녀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주말의 단독 산행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는 명상이자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의식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음 임무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의 연장이었다. 검은색 등산복과 모자, 기능성을 강조한 배낭. 그녀의 차림새는 여느 등산객과 다를 바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시선, 절도 있는 몸짓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운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치고 익숙한 듯 연산 폭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귓가를 간지렸다. 등산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고요하던 산의 평화를 깨는 소음이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말소리려니 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평범한 등산객의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핫, 둘, 셋, 넷. 귀신 잡는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구호 소리. 강지우 대령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50m쯤 뒤 산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림잡아 10대 명. 그들의 복장은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붉은색 바탕에 해병대 글자와 앵카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눈에 띄는 붉은색 티셔츠나 바람막이를 맞춰 입고 있었다. 해산맥 산악회라는 글자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의 복장이었다. 예비역으로 보이는 몇몇 중년 남성들은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정복 위에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지만 두어 명은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단추를 목까지 모두 채우고 정모까지 쓴 마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간인들이 함께 오르는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취할 차림으로는 명백히 부적절했다. 해병대 전후의 산악 모임인가 하지만 정복은 너무 나갔군. 강지우는 속으로 혀를 차며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겼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오늘은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산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며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좁은 등산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며 올라왔고 마주 내려오는 등산객들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온 젊은 부부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그들의 요란한 행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이, 거기 민간인 양반. 해병 몇 기야? 기숫발도 모르는 거 보니 딴 게 출신인가 보네. 하하. 무리의 중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려오던 젊은 등산객에게 시비를 걸었다. 남자의 정복 어깨에는 반짝이는 별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예비역인 듯 했지만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현역 시절 못지않아 보였다. 젊은 등산객은 불쾌한 듯 그를 쏘아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쳐버렸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우리가 왕년에 말이야. 준장 출신 남자는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다. 강지우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외면하려 했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런 행동들이 해병대라는 이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 무리의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한 젊은 군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26살쯤 계급은 하사. 그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는 최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최 하사의 양손에는 그의 몸집만 한 대형 배낭 2개가 들려 있었다. 배낭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빵빵했고 그 안에서 달그락,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배낭 옆 그물망에는 막걸리통과 소주병 여러 개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김치통으로 보이는 붉은 플라스틱 용기도 배낭 뚜껑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짐꾼이었다. 야, 최하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 따라와.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앞서가던 중령 계급장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쳤다. 최현우 하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외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앳된 얼굴과 전투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하사와 강지우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저 젊은 하사는 주말에도 부대 선배들의 개인적인 산행에 동원되어 짐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부조리였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는 감찰 임무 중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산악회 무리가 남긴 불쾌한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구호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그녀의 귓전을 때렸고 아름다운 내연산의 가을 풍경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연산 폭포를 지나 선일대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고성과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일대 정상 북은 전망이 가장 좋은 너른 바위 위였다. 그곳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 뜨거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형 돗자리 여러 개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위에는 족발과 보쌈, 각종 전과 회까지 마치 잔치집처럼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수십 병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김치와 마늘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며 맑은 산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정복과 붉은 단체복을 입은 해산맥 산악회 회원들은 바위 곳곳에 둘러앉아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자, 회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필승.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현역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예비역 준장에게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아부하듯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이었다. 산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듯 했다. 그래, 황 대령. 역시 해병은 이래야 마시지.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 이거 모르는 놈들은 인생 헛산 거야. 자, 다 같이 원샷. 산악회 회장인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막걸리 사발을 높이 쳐들며 호기롭게 외쳤다. 필승.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다. 쨍 하는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상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잠시 쉬어가려던 다른 등산객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의 소란과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 서둘러 하산하고 있었다. 한 가족은 아이들이 뭘 배울까 두려운 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젊은 연인은 진짜 최악이다라고 작게 속삭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야, 최하사. 술 떨어졌다. 가서 막걸리 더 가져와. 황인철 대령이 돗자리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황 대령은 정복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헤치고 다리를 쭉 뻗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 하사는 말없이 일어나 구석에 놓아두었던 배낭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막걸리 2통을 더 꺼내 황 대령의 잔부터 채워주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품격. 황 대령은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옆에 앉아있던 박상훈 중령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다. 회장님, 부회장님, 여기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오늘 사진 제대로 찍어서 우리 산악회 밴드에 올려야 합니다. 해병의 기상을 널리 알려야죠. 오태식 예비역 준장은 기름진 족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술잔을 들고 왁자지껄 모여들어 포즈를 취했다. 정복을 입은 채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이 해병의 기상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강지우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산화는 소리 없이 바위를 밟았다. 술에 취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던 산악회 회원 중 누구도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우는 돗자리로부터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침묵이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선일대 정상의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붉은 단체복을 입은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 강지우 대령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산악회 총무인 박상훈 중령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등산객이시면 이쪽은 저희가 잠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좀.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지우의 시선이 그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돗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황인철 대령과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족발을 뜯고 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황인철 대령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현역 해병대 1사단 이연대장. 포항 일대에서는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뭡니까, 아줌마?
남들 노는 데 와서 초 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쇼. 여긴 우리 해병대 해산맥 산악회 자리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간인 여자가 감히 자신들의 성역에 끼어든다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소음이 사라진 정상에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려던 등산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복을 입은 황인철 대령과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인복제령 제10조 군복의 착용 구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서의 정복 착용 음주, 고성 방가 등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군인복제령,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전문 용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좌중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술기운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만함을 부추겼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들고 있던 족발뼈를 바위 틈에 던지며 껄껄 웃었다. 하하,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군인복제령? 아가씨, 혹시 남편이 군인이야? 아니면 아들이 해병대라도 나왔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훈계를 해. 그의 말에 주변 회원들이 다시 긴장을 풀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랑까 모르겠네. 이리 와서 막걸리나 한 잔 받으쇼. 우리가 특별히 해병의 기상을 보여줄게. 황인철 대령도 거들었다. 그는 강지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군무 방해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이야. 당장 안 꺼져? 그는 연대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현우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낀 것이다. 강지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등산 조끼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제 신분을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음주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착용한 정복을 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와 음식물을 정리하여 즉시 하산하십시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황인철 대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강지우에게 손가락질하며 다가오려는 순간이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입에서 그의 계급과 이름이 정확히 호명되었다. 황인철은 우뚝 멈춰 섰다. 상급자에게는 경례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뭐라고? 황인철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상급자? 이 여자가?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녹화 버튼이 켜진 카메라를 그들에게 돌렸다.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 본인 음주 사실 및 민간인 위협 사실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역 장성에게 사적 충성을 다하는 현역 지휘관의 모습 잘 봤습니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가 심하게 흔들렸다. 녹화? 사적 충성?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강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연산의 가을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이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아까와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만들어낸 진공 상태의 침묵이었다. 감찰실. 그 세 글자는 현역 군인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이름과도 같았다.
특히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감찰실? 총무를 맡고 있던 박상훈 중령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황인철 대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사령부 감찰실. 그것도 과장. 자신과 같은 대령 계급이었지만 그 보직이 갖는 무게는 연대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감찰실 과장은 장군들의 목까지 겨눌 수 있는 칼자루였다. 필승. 황인철의 입에서 뒤늦게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몸은 어디 가고 공포에 질린 몸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경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항복 선언처럼 들렸다. 필승. 박상훈 중령도 황급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다른 현역 군인 몇 명도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일하게 상황 파악이 늦은 것은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었다. 아니, 감찰실? 감찰실이 여긴 어쩐 일이야? 현역도 아닌데. 강 대령. 이건 그냥 우리 동문들끼리. 친목도모. 오해입니다. 오해. 강지우는 오 준장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얼어붙은 황인철 대령에게 명령했다. 황인철 대령. 지금 즉시 현장 정리하고 하산한다. 이연대 소속 최현우 하사는 즉각 원대 복귀 조치시키도록. 그리고 황 대령과 박상훈 중령은 월요일 9시 정각까지 사령부 감찰실로 출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철 대령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여기서 대기한다. 복귀는 나와 함께한다. 예. 아닙니다. 강 대령님. 제 부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황인철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다. 제보자 보호 조치다. 강지우의 차가운 한마디가 황인철의 말을 잘랐다. 그 순간 황인철과 박상훈의 시선이 일제히 최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를 향한 서늘하고 악의에 찬 증오의 눈빛이었다. 저 자식이. 최현우 하사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지우가 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하산하는 길에 어떤 보복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도 이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달았다. 현역 후배들, 그것도 장래가 창창한 연대장, 대대장급 후배들의 군 생활을 자신이 주최한 이 술판 하나로 망쳐버린 것이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찰실 대령이 현장을 급습한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대령.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월요일에 황 대령과 박 중령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강지우는 오 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 예비역이시더라도 신성한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측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첩하여 강력히 항해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불과 5분 전까지 산 정상을 제패한 듯 호령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이제 패잔병 무리가 되었다. 그들은 강지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술병을 배낭에 쑤셔 넣는 소리, 돗자리를 접는 소리, 서로를 탓하는 낮은 속삭임만이 정적을 채웠다. 빨리 치워. 저 자식. 최하사 저거. 가만 안 둬.
조용히 해. 감찰실 대령이 듣겠어.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등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최 하사? 필승. 죄송합니다. 최현우 하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대답했다. 죄송할 것 없다. 강지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할 일을 한 거다. 진짜 해병은 저런 게 아니니까. 최 하사는 그 말에 울컥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연산 정상의 공기는 다시 맑아지는 듯 했지만 그 중심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굴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산 정상을 전세낸 듯 호령하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과 황인철 대령의 얼굴은 이제 술기운이 아닌 우멸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치워라. 당장. 황인철 대령이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시선은 강지우 대령을 향하지 못하고 엉망이 된 돗자리에 꽂혀 있었다.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 과장. 그 같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해병대 1사단 예하 연대장에 불과한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감찰실은 사령관 직속으로 사단장의 지휘 계통마저 무시하고 직보를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산악회 회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걸리병을 쑤셔 넣던 배낭이 터져 김치 국물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족발뼈를 치우다 바위 틈에 미끄러질 뻔했다. 아까의 그 호기롭던 해병의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봐, 강 대령. 아니, 강 후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다 같은 해병 아닌가? 응? 내가. 오태식이야. 사관학교 3X기 자네보다 한참 선배 아닌가? 주말에 후배들하고 단합 좀 하려던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황 대령, 저 친구 저거. 내년에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가야 하는 친구야.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응? 그는 선배와 해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강지우는 그제야 오 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태식 장군님. 선배님이시라면 더더욱 모범을 보이셨어야 합니다. 아니, 모범이라니. 해병의 명예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묵인하고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강지우는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를 등산화 끝으로 가리켰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이 정복 입고 산 정상에서 술판 버리고 민간인 등산객에게 시비 걸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해병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인철 대령의 진급 심사는 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 내연산 정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포항 시민이 평가할 겁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오태식 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대령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감찰실이라는 방패와 녹화된 영상이라는 칼을 든 그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좋아. 가세 가. 다들 하산해. 오 준장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황인철 대령은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최현우 하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강지우가 보란 듯이 최 하사의 곁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최 하사. 비열한 조롱과 명백한 위협이었다. 최현우 하사의 몸이 움찔하며 굳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인철의 발목을 잡았다. 월요일 9시.
사령부에서 제보자 위협 혐의까지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철의 등이 굳었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듯 산을 내려갔다. 박상훈 중령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도 쥐 죽은 듯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그들이 떠난 길은 침울하고 어두웠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선일대 정상에는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왔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연산 폭포의 물소리, 산새 소리만이 가득 찼다. 후. 그제야 최현우 하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나, 최 하사? 강지우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얼음장 같던 어조가 아니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긴 선임의 목소리였다. 필승. 괜찮습니다. 안지. 강지우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보온병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라 최 하사에게 건넸다. 마셔. 놀랐을 테니. 최현우 하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긴장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대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대장에게 찍힌 하사.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인철 대령이 무서운가?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연대 직할대 소속입니다. 제가 부대로 복귀하면. 복귀.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오늘 일로 이연대로 복귀할 일은 없을 거다. 예. 내가 왜 황 대령 면전에서 자네를 제보자라고 특정하고 나와 함께 복귀시킨다고 했을 것 같나? 그게 자네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최 하사의 옆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황 대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진급 누락? 보직 해임?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사령관님 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네를 감찰실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연대장 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 1사단의 공식적인 사건이 된 거다. 만약 자네가 복귀했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친다? 그건 황 대령이 사령관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아. 아무리 그가 무모해도 그 정도 깡은 없어. 최 하사. 자네가 오늘 한 일은 그저 부조리를 고발한 게 아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 거다. 자네가 왜 제보를 결심했는지 물어봐도 되나? 최 하사는 물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불려나와 짐꾼 노릇하는 것도 막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다른 등산객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저희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시끄러워서 인상 쓰고 어떤 아이는 저희 구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에서 술판을 버리고 정복 입고 고성방가하는 연대장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해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평생 해병대 자부심 하나로 사셨는데 저분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이 과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것과 같은 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령님께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하사의 제보 메일을 기억했다. 내연산 해산맥 산악회 정복 착용.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진정성 하나를 믿고 오늘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오늘 최 하사를 보셨다면 그 어떤 해병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자.
놈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 우리가 마저 치우고. 그녀는 황인철 무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겨둔 빈 소주병과 과자 봉지들을 자신의 배낭 옆 주머니에 묵묵히 챙겨 넣었다. 최 하사도 말없이 일어나 남은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하산하는 길. 강지우는 등산로 입구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산 정상에서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테나가 선명했다. 필승.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감찰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예, 포항 내연산 현장입니다. 1사단 2연대장 황인철 대령, XXX대대 박상훈 중령. 군인복제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 및 제보자 위협 혐의 확인했습니다. 예, 증거 영상 및 녹취 확보 완료했습니다. 월요일 90으로 공식 감찰 조사 개시합니다. 본 건 사령관님께 즉시 직보 올려주십시오. 최 하사는 옆에서 들려오는 보고 내용에 숨을 삼켰다. 사령관 직보. 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 추가로 제보자 1명 현장에서 신병 확보했습니다. 예, 2연대 최현우 하사. 1사단 헌병대가 아닌 사령부 직할 헌병대에서 즉시 차량 지원 바랍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 최우선입니다. 위치는 내연산 보경사 주차장. 20분 내로 도착 바랍니다. 이상. 전화를 끄는 강지우가 최 하사를 보았다. 들었나 최 하사. 자네는 이제 1사단 소속이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의 보호를 받는다. 1사단장은 물론 그 누구도 자네에게 손대지 못해.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약속한 듯 검은색 민수용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해병 대사령부 소속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강지우에게 경례했다. 필승. 사령부 헌병대 김 중사입니다. 지원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이쪽은 최현우 하사다. 부대 복귀 없이 안전하게 관사로 이동 조치하도록. 내일부로 최 하사는 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 파견 근무를 명받을 거다. 부대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최현우 하사는 차에 타기 전 강지우를 향해 섰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지우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주말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 해병 대사령부 본관 3층, 감찰실 현판이 붙은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이 군기가 바짝 든 차려 자세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토요일의 그 거만하고 흐트러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그들의 각 잡힌 정복은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8시 55분.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최현우 하사가 나타났다. 그 역시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감찰실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황인철의 어깨가 굴욕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정각구시. 감찰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강지우의 부관인 듯한 상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황인철 대령님, 박상훈 중령님. 들어오시죠. 조사실은 차가웠다. 긴 테이블 저편에 강지우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의 붉은 대령 계급장은 그 어떤 권위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앉으시죠. 두 분. 황인철과 박상훈이 딱딱하게 굳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럼 내연산 선일대 정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다. 그것은 부끄러웠던 해병의 이름을 바로잡는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굳어 있었다. 강지우 대령은 책상 위 노트북을 돌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을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토요일 선일대 정상에서 벌어졌던 추태가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스피커를 통해 황인철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박상훈 중령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황인철 대령. 강지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등산로에서 정복 착용, 음주, 고성방가, 민간인 위협. 그리고 상급자인 저에게 아줌마라고 칭하며 위협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합니까? 황인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저기 강 대령님. 그건 주말에 예비역 선배님 모시고 산악회 친목 행사라 술이 좀 과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해.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 뜬 것은 해산맥 산악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다. 최현우 하사가 감찰실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였다. 황인철 연대장님. 이번 주 토요일 내연산 산행 전원 참석이다. 오태식 장군님 모시는 자리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예비역 선배님들께 우리 1사단 2연대의 기상을 보여드려야 하니 전원 정복 착용할 것. 막내들은 복장에 각별히 신경 쓰고 주류 및 안주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박상훈 중령이 총괄하고 최 하사는 내차 운전 및 짐 운반 담당. 이상. 황 대령. 친목 행사인데 전원 참석을 지시하고 정복 착용을 명령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사적 지시입니다. 오태식 장군을 모시는 자리라. 본인 진급 심사에 가산점이라도 받고 싶었습니까? 황인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한마디였다. 박상훈 중령. 자네가 준비 총괄 아니었나? 나는 그냥. 궁지에 몰린 황인철이 옆에 앉은 박상훈 중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박 중령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대장님. 그게 무슨. 연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시끄럽습니다.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다툼을 끊었다. 두 사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책임을 전가할 시간에 본인들의 혐의부터 인정하십시오. 강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현우 하사의 지난 6개월간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였다. 황인철 대령. 토요일의 짐꾼 노릇은 일회성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황인철 대령의 관사 차량 사진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지난 6개월간 주말 평균 1.5회, 총 37회에 걸쳐 대령님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서울에 있는 자제분의 대학 수시 논술 고사장까지 운전. 일요일 오후 사모님의 백화점 쇼핑 수행. 심지어 평일 저녁에는 관사에서 키우는 애완견 목욕까지 시켰더군요. 맞습니까?
황인철의 얼굴에서 빗물이 완전히 가셨다. 이건 최 하사가 자발적?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최 하사의 부대 초과 근무 기록부와 황 대령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란히 떴다. 최 하사가 서울로 운전한 날 대령님은 최 하사에게 주말 상황실 보자로 초과 근무를 허위로 달아주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발생한 톨게이트 비용과 주유비 12만 4천 원. 여기 최 하사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 금전적 착취까지 한 겁니다. 황인철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박상훈 중령을 보았다. 박상훈 중령. 본인은 연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휘하 하급자인 최 하사에게 사적 지시를 재전달했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최 하사를 비롯한 현역 부사관들에게서 거둔 회비를 오태식 예비역 준장에게 상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훈 중령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지시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은 끝났다. 강지우는 조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혐의는 오늘부로 감찰실 조사를 종결하고 즉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및 법무실로 이첩한다. 지금 즉시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하며 본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1사단 2연대에 대한 그 어떤 지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사령관 직보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감찰 조사가 종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해병대사령부 정기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황인철 대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단순한 월급 정지가 아니었다. 진급심사에서 영구히 배제됨을 의미했다. 그의 가슴에 빛나던 연대장 지휘관 배지는 불명예스럽게 반납되었고 내년에 그토록 염원하던 장군 진급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실상 군 생활의 종언을 고했다. 박상훈 중령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대대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령부 내에 한직으로 발령났고 그의 군 경력 역시 그날 내연산 정상에서 끝이 났다. 강지우는 약속대로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에 예비역 장성 품위 손상 및 현역 군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한 공식 문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발송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평생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호가호위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닌 경멸이었다. 그는 중앙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고문직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그가 주도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포항 지역 전우회에서조차 그를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 낙인 찍고 외면했다. 현역들에게 호통치던 그의 영향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최현우 하사는 강지우의 약속대로 사건 직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과로 정식 발령받았다. 1사단 2연대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주말에 이유 없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인 행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수군거릴까 두려웠지만 감찰실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들은 최 하사를 배신자가 아닌 용기 있는 해병으로 덤덤하게 대했다. 그는 강지우 대령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강 대령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고 최 하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각이 잡힌 경례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시간은 흘러 이듬해 4월이 되었다. 얼어붙었던 내연산 계곡에 다시 물이 흐르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내연산을 찾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번에는 무거운 술과 안주가 든 배낭이 아니었다. 물 한 통과 간단한 초콜릿 바가 든 가벼운 등산 배낭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다. 보경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자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따라 산새 소리는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고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서로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선일대 정상에 올랐다. 그날의 악몽 같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돗자리와 술병이 난무하던 너른 바위 위에는 이제 땀을 식히는 등산객 서너 명이 조용히 앉아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최 하사는 바위 끝에 걸터 앉아 준비해 온 물을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의 평화였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6개월 전과 같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남편인 듯한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저기 아래 폭포 보여요. 진짜 멋있다. 그러네, 우리 아들. 저기가 연산 폭포야. 조심하고 이리 와서 물 마셔. 가족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얼음장 같은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우 대령이었다. 최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순간 강지우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군, 최 하사. 네. 대령님, 필승.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보다시피 오늘은 감찰 나온 것 아니고 가족하고 진짜 등산하러 왔네. 강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사령부 근무는 좀 어떤가? 할만한가? 예, 대령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받아야지. 강지우는 선일대 정상을 둘러보았다. 덕분에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 최 하사 덕분이야. 그 말에 최 하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 하사. 강지우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해병 정신은 뭔가? 최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입대할 때 배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구호를 외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다. 그 마음 잊지 말고 군 생활 열심히 하게. 필승. 최 하사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지우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거수 경례로 답했다. 강지우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최현우 하사는 그들의 뒷모습과 평화로운 내연산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날 그는 비로소 그 구호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부조리한 전통을 답습하는 굴레가 아니라
한 번 새긴 정의를 영원히 지켜내야 하는 긍지 높은 책임감이었다. 이것도 훈련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 원사는 여군을 향해 고함치며 그녀가 실신할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여군의 진짜 정체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누며 함께 즐겨주세요. 청취 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의 놀라운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해의 새벽은 비릿한 소금기와 차갑게 날이 선 쇠냄새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해군 해난구조전 때 SSU의 하루는 육지의 시간보다 늘 두어 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막사를 나서는 하설이 하사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 위로 밤새 내린 축축한 해무가 은가루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일상이 된 습관처럼 길고 깊게 숨을 골랐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서늘하고 농밀한 바다 공기가 오히려 혼탁했던 정신을 칼날처럼 벼려주는 듯했다. 고요한 부대의 새벽을 가르는 것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단단한 군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곳 진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자 동시에 간절히 염원했던 천국이었다.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불멸의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강철처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질척한 새벽 공기 속에 녹아 있었다. 장비실에 들어서자 묵직한 고무 냄새와 금속 특유의 차가운 향이 역하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익숙한 잠수 장비 앞에 섰다. 등에 짊어지면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한 더블 탱크의 육중한 무게,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레귤레이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수치를 정확히 알려줄 섬세한 계기판. 이 차갑고 말없는 기계 덩어리들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그녀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동반자였다. 능숙하고도 섬세한 손길로 각 부품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고 공기압을 꼼꼼히 체크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정비해둔 덕에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지녔지만 동시에 웬만한 남성 대원들을 압도하는 강한 힘이 넘쳤다. 대부분의 남성 대원들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장비 결속 능력은 그녀가 이 거친 사내들의 세계에서 버텨내는 수많은 무기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었다. 새벽부터 연병, 아주 부지런을 떠시네. 하사. 등 뒤에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소리에 서리의 손길이 순간 굳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강태식 원사.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름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낡은 기계가 긁히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냈다.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서리는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장비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의 시작이자 약점을 드러내는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강 원사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덩치를 천천히 드러냈다.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과는 달리 마치 뱀의 그것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가 그의 음험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맹수가 사냥감을 살피듯 서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녀의 장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기본? 그가짜는 기본도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서 말이야. 특히 너 같은 계집들은 더 그렇지. 그 무거운 거 들 힘은 있고 노골적인 비아냥거림과 경멸이 담긴 말. 하루 이틀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서리는 묵묵히 대답을 대신해 더블 탱크를 어깨에 둘러맸다. 육지에서도 좋기 30kg은 훌쩍 넘는 무게가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강원사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 시선에는 조금의 위축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원사의 입꼬리가 경멸스럽다는 듯 비죽 올라갔다. 그는 서리의 턱끝을 더러운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그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그 앙칼진 눈깔이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여긴 니들 속꿉 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야. 아랫돌이나 잘 간수해. 알겠어? 서리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맹렬하게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다. 강원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쯧하고 혀를 차며 헛기침과 함께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남겨진 선명한 아기는 끈적한 실체처럼 장비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깊은 바다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이런 더러운 인간의 언어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오직 깊고 고요한 심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은 저 검푸른 바다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곁에 음흉한 아가리를 벌린 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추악한 심연이 곧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주간 훈련은 해상 인명 구조 및 침몰 선체 인양을 가정한 복합적인 고강도 훈련이었다. 상공을 선회하는 헬기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직접 뛰어내리는 레펠 훈련부터 시작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의 용접, 그리고 복잡한 장애물 통과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하설이 하사는 한 조를 이룬 동기들과 함께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를 가르며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헬기의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살인적인 강풍에도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로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흙탕물 속에서도 침착하게 수중 용접 토치를 다루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웬만한 남성 대원들과의 체력적인 격차는 그녀의 타고난 기술과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메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 원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눈에 거슬리는 오기이자 건방진 몸짓일 뿐이었다. 그는 훈련 내내 매의 눈으로 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어떻게든 그녀의 흠을 잡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하하사, 수중자세 개판이잖아. 지금 헤엄치는 거야. 물에 떠내려가는 시체야. 똑바로 안 해. 용접 각도가 그게 뭐야. 저 따위로 해서 배가 붙겠어? 구멍만 더 커지겠네. 이 쓸모없는 년아. 다른 대원들의 사소한 실수는 못 본 척 너그럽게 넘어가면서도 유독 서리에게만 향하는 고성과 질책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서리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묵묵히 그의 지적을 수정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반박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훈련의 완벽한 완수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녀의 자존심을 꺾고 모욕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그가 더 이상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강원사는 모든 대원을 갑판 위에 집합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전체적으로 정신 상태가 빠져 있어. 대가리에 뭘 쳐놓고 다니는 거야? 특히 하설이 너 때문에 조 전체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안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계집애처럼 설렁설렁해.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무슨 수영 강습 받으러 온 관광객 같다고. 명백히 부당한 지적이었다. 오히려 서리의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대처 덕분에 그녀가 속한 조의 임무 수행 시간은 다른 조보다 월등히 단축되었다. 몇몇 대원들이 억울함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강 원사의 권력은 부대 내에서 절대적이었다. 하하사는 훈련 끝나고 남아.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오늘 내가 아주 뿌리부터 개조해 줄 테니까. 결국 올 것이 왔다고 서리는 생각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저물고 다른 대원들이 모두 막사로 복귀한 뒤 서리는 흠뻑 젖어 납처럼 무거운 전투복 차림으로 부둣가에 홀로 남았다. 강원사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그녀 앞에 섰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사내 새끼들 틈에 끼어서 대장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이년아. 내 눈가에는 오만함과 도끼가 가득해. 여긴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알아들어? 그는 부둣가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거대한 폐타이어 더미를 턱으로 가리켰다. 해수에 젖어 원래의 무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워진 대형 트럭용 타이어들이었다. 저쪽 끝까지 전부 옮겨. 다 옮기기 전까지는 복귀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부두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 좋기 100m는 넘어 보였다. 타이어는 어림잡아 수십 개는 좋기 되어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 지시이자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가혹행위였다. 서리는 순간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여기서 항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여군이라서 힘든 일을 못 버틴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강원사의 괴롭힘은 앞으로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질 터였다. 알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과 함께 서리는 망설임 없이 타이어 더미로 걸어갔다. 첫 번째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순간 팔 전체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온종일 이어진 고강도 훈련으로 그녀의 근육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타이어를 하나씩 들고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한 부두를 묵묵히 왕복했다. 턱 끝으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젖은 전투복은 차가운 납처럼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강원사는 멀찍이 서서 담배를 피우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의도대로 굴복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듯한 잔혹하고 뒤틀린 만족감만이 번뜩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지막 타이어를 옮기고 나서야 서리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질 정도의 극심한 탈진 상태였다. 강원사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꼴이 아주 볼만하네. 이제 좀 알겠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내년이 기어들어 올 곳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쉰 목소리가 목구멍을 긁으며 겨우 비집고 나왔다. 목소리 봐라. 기어들어가는 것 좀 봐.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림자처럼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개처럼 해. 안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이 매일 이어질 테니까. 알아들었어? 그 말을 남기고 강원사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서리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서러움보다 지독한 분노보다 더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휩쌌다. 칠흑 같은 바다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이것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강태식 원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공개적인 훈련장에서의 질책과 비난은 물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사적이고 비열한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 일부러 그녀의 식판을 엎어버리거나 단체 생활에 책임을 물어 개인 정비 시간에 막사 전체 청소를 혼자 시키는 시기였다. 하설이 하사는 점차 부대 내에서 투명인간처럼 혹은 모두가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처럼 고립되어 갔다. 강원사의 눈밖에 나기 싫었던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했고 몇몇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 비열한 괴롭힘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하하사 커피 좀 타와. 아주 진하게. 설탕은 빼고. 야,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아? 저기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잖아. 눈깔은 장식이야? 서리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의 침묵은 강원사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서리의 강인한 정신력이 처참하게 꺾이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심 50m 지점의 수중 구조물에 대한 탐색 및 보수 훈련이 계획되었다.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훈련인 만큼 모든 대원들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긴장한 상태로 브리핑에 임했다. 훈련 계획을 설명하던 강원사의 음흉한 눈이 서리에게로 향했다. 이번 훈련은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진행한다. 하지만 하설이 하사는 단독으로 비지점 탐색을 맡는다.
순간 브리핑실 안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꽂혔다. 술렁임이 일었다. 2인 1조, 즉 버디 시스템은 심해 잠수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는 깊은 심해에 단독으로 잠수하는 것은 부대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원사님, 그건 너무 위험한 지시입니다.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대의 부조리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젊은 장교 김정민 소위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제기했다. 강 원사의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이 김 소위에게 향했다. 김 소위, 자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소위 나부랭이가 뭘 알아? 하하사는 혼자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한 우리 부대 에이스야. 자네보다 훨씬 낫다고. 안 그런가 하하사?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과 협박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실력도 없으면서 동료들에게 패나 끼치는 존재, 여군이라서 특별 대우나 바라는 나약한 존재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오히려 혼미했던 정신을 깨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 원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김소희는 안타깝고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녀의 생명은 오직 그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잠수 직전 묵직한 장비를 챙기는 서리에게 한 동기가 조용히 다가왔다. 평소 그녀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군 적도 없는 대원이었다. 하하사, 정말 괜찮겠어? 강 원사 저거 완전 미친 짓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아. 무슨 일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비상 신호 보내. 우리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을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그 작은 위로가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비참했다. 모두가 이것이 부당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대한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뒤에서 몰래 걱정해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지자 육지에서의 모든 소음과 더러운 언어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서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강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감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다. 시야는 점점 짙은 남색으로 이내 완전한 어둠으로 변해갔다. 오직 자신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와 공기방울이 물을 가르며 올라가는 소리만이 들리는 절대적인 고독의 세계. 평소라면 이 완벽한 고요함이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디가 없다는 사실이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곳에서 작은 실수 하나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비지점에 도착한 그녀는 침착하게 구조물 탐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보다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빴고 심장 박동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강 원사의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가 이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극심한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빌미로 그녀를 이 부대에서 완전히 몰아낼 생각이었을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서리는 레귤레이터를 고쳐 물며 다짐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몸과 달리 머릿속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환각마저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바다가 아니었다. 강태식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묘하고 잔혹한 함정이자 그녀를 위한 무덤이었다. 단독 잠수 훈련 이후 하설이 하사에 대한 강태식 원사의 압박은 그야말로 임계점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닫고 있었다. 하설이가 그 위험천만한 단독 잠수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했을 때
강원사의 얼굴에 스쳤던 노골적인 실망감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포기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독초처럼 살아남았다. 그 사실이 강원사의 뒤틀리고 병든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제 하설이라는 존재 자체를 SSU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적인 오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기는 듯했다. 며칠 뒤 그는 게시판에 특별심해 적응 훈련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훈련을 공지했다. 최근 대원들의 정신력이 심각하게 해이해진 것 같아 마련한 특별극기 훈련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훈련 내용을 들여다본 대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훈련 내용은 간단했다. 훈련 참가자 1명을 상대로 다른 대원들이 차례로 덤벼들어 수중에서 제압하는 방식의 대인 격투 훈련이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의 격투는 자칫하면 장비 파손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훈련 방식이었다. 사실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단 구타나 다름없었다. 이번 특별 훈련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대상자는 하설이 하사다. 강원사의 지목에 훈련장의 공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직접 나오자 대원들은 불안한 듯 술렁였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공개적인 린치였다. 하하사는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첫 여군 아닌가. 다른 나약한 사내놈들보다 2배, 3배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번 기회에 그걸 모두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이라고. 안 그런가? 강원사는 하설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격려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하설이는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명령 불복종과 팀워크 저해라는 씻을 수 없는 멍해를 쓰게 될 터였다. 그것은 SSU 대원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상대할 대원은 내가 직접 지목한다. 첫 번째, 박중사. 강원사는 부대 내에서 가장 체격이 좋고 힘이 세기로 소문난 박영철 중사를 지목했다. 박 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강원사와 하설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양심이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사의 강압적이고 살기 어린 눈빛에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저항할 수 없는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양심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하설이는 묵묵히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 수경 너머로 보이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외면, 그리고 일말의 잔혹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바다로 들어갔다. 역설적이게도 차가운 물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강원사는 훈련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명목으로 규칙을 설명했다. 휴식 시간은 없다. 한 명이 임무를 완수하거나 하하사가 제압당하거나 포기하면 다음 주자가 곧바로 투입된다. 하하사가 과연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을지 다 같이 똑똑히 지켜보자고. 우리 부대 첫 여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야. 그것은 그녀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그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설이는 수심 10m 아래 훈련용 구조물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육중한 체구의 박중사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훈련 시작 신호와 함께 박중사는 망설이며 그녀의 공기 탱크를 잡으려 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지보다 미안함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공격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뭐해, 박중사. 지금 봐주기라도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전현이 내 마누라라도 돼. 수중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강원사의 불호령에 박중사의 움직임이 돌변했다. 그는 작심한 듯 하설이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하설이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허점을 노렸다. 압도적인 체격의 열세를 기술로 극복해야만 했다.
그녀는 박 중사의 몸을 뱀처럼 감아돌며 그의 레귤레이터를 빼앗으려 시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오갔다. 해저의 뻘이 일어나 시야가 흐려졌다. 하설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박 중사에게 상체를 제압당하고 말았다. 박 중사는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그 순간 하설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다리 관절을 강하게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박 중사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하설이는 재빨리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공기 밸브를 잠가버렸다. 갑자기 숨이 막힌 박 중사가 당황하며 몸을 푸는 순간 하설이는 간신히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간신히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하설이의 체력은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된 상태였다. 그녀가 거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강원사는 다음 주자를 투입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대가 연달아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박 중사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강원사의 눈치를 보며 더욱 거칠고 악랄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설이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고 호흡은 통제 불능 상태로 거칠어졌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향한 일방적이고 잔인한 행진이었다. 네 번째 상대가 투입되었을 때 하설이 하사의 몸은 이미 한계라는 단어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전신의 근육은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폐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호소했다. 수경 안으로 스며든 땀과 바닷물이 뒤섞여 시야를 뿌옇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그림자와 그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강태식 원사의 잔혹한 미소뿐이었다. 네 번째 상대는 부대 내에서 강 원사의 충실한 수족이자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조민준 상사였다. 그는 평소에도 하설이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전의 상대들처럼 망설이거나 일말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마음껏 즐기는 듯 인정사정 없이 하설이를 몰아붙였다. 그의 발길질에 하설이의 옆구리에 칼에 찔리는 듯한 격통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췄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조 상사는 하설이의 등 뒤에 유령처럼 매달려 그녀의 목을 굵은 팔로 감았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안 돼! 하설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차가운 바닷물이 그대로 입과 코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남아있던 마지막 힘까지 모두 쥐어짜 조 상사의 팔을 물어뜯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지만 극심한 탈진 상태에서 나온 공격은 거구의 조 상사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조 상사는 비웃으며 그녀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졸랐다.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시야가 전멸하듯 깜빡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공기방울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는 철없는 딸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던 그 따뜻하고 넓었던 품.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엄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시던 산처럼 든든한 모습. 그들의 얼굴 위로 강원사의 비웃는 얼굴이 악마처럼 겹쳐졌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하설이라는 존재는 그저 주제도 모르고 덤비다 사라져간 계집으로 기억될 것이다. 안 돼, 절대로.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설이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다이버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조 상사의 허벅지를 깊숙이 그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두꺼운 잠수복을 찢고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크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 상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의 다리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검푸른 바닷물 속으로 섬뜩한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하설이는 그 틈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그녀의 입에서 생명줄과도 같았던 레귤레이터가 빠져나왔다. 컥! 짭짤하고 차가운 바닷물이 기다렸다는 듯 입과 코로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은 아래로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수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대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하사가 가라앉습니다.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수중 확성기를 통해 강원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병하고 있네. 엄살은 저 정도에 죽을 리가 없어. 계집애 쇼하는 거니까 내버려둬.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정민 소위와 몇몇 대원들이 강원사의 지시를 어기고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가라앉는 하설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갔다. 하설이의 의식은 점차 멀어져 갔다. 극심했던 고통은 사라지고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는 듯한 포근함.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달콤한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레귤레이터를 그녀의 입에 억지로 물려주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하설이는 반사적으로 격렬한 기침을 하며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수면으로 오르고 있는 동기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수많은 손들이 그녀를 가판 위로 끌어올렸다. 하설이는 거친 기침과 함께 폐 속에 가득 찼던 바닷물을 토해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 떨듯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이 짜증난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강태식 원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놀람이 아닌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설이는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죽기를 바랐다는 것을.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다는 것을. 가판 위에 쓰러져 바닷물과 위액을 토해내는 하설을 향한 강태식 원사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꼴값 떨고 있네. 그 정도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정신력 빠져가지고는. 하여튼 계집애는 이래서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동해의 겨울 바다보다 더 차가웠다. 주변에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하설이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던 김정민 소위와 동기 대원들조차 강원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하설이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그저 차가운 가판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폐 속까지 들어왔던 바닷물이 남긴 끔찍한 통증과 온몸을 덮친 극심한 탈진, 그리고 수온보다 더 차가운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의무실로 옮겨진 하설이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해야 했다. 군의관은 심각한 탈진과 저체온증, 그리고 폐에 바닷물이 들어가 생긴 경미한 염증 소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하설이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에는 온통 검푸른 바다와 자신을 조여오던 조민준 상사의 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기듯 지켜보던 강원사의 악마 같은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단순 훈련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 보고하겠습니다. 군의관의 말에 하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거대한 폭력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악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 이곳의 생존 방식이었다. 며칠간의 안정 가료가 끝난 뒤 하설이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마주치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 내의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녀가 유난을 떨어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망쳤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강 원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그는 하설이를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했다. 모든 훈련에서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고 가장 단순하고 의미 없는 작업만을 던져주었다. 끝도 없는 창고 정리,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 같은 일들이었다. SSU 대원으로서 그녀가 가졌던 자부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스스로 부대를 떠나게 만들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속셈이었다. 하설이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물속에서 숨이 막혀오는 끔찍한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는 날이 반복되었다. 한때는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웠던 바다가 이제는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수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SSU 대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트라우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상태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다음 잠수 훈련 시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다. 하지만 물속에 얼굴을 담그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결국 그녀는 비상신호를 보내고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것 봐. 꾀병 부리는 거.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모양이지. 아주 꼴 좋다. 강원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부두에 울려 퍼졌다. 하설이는 수면 위로 겨우 얼굴만 내민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SSU 대원으로서의 삶이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처참하게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저 깊은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리고 싶었다. 하설이 하사는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날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된 듯 했다. 그녀는 껍데기만 남은 채 부대를 부유했다. 낮에는 강태식 원사의 경멸 어린 시선과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을 견디고 밤에는 숨이 막혀오는 끔찍한 악몽과 홀로 싸워야 했다. 잠드는 것이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식사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한때 굳건한 의지와 생기로 빛나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늪처럼 공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더더욱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에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짜며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가끔씩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문자 메시지에는 훈련이 힘들지만 보람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모범적인 답장을 보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리고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절박한 마음이 진실을 가로막는 높고 두꺼운 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잠수 훈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고 이제는 샤워기의 세찬 물줄기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모든 잠수 훈련에서 완전히 열외되었다. 강 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온갖 잡무를 떠맡겼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대 구석에서 페인트 칠을 하거나 녹슨 철조망을 교체하는 일을 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모습은 온데간없고 마치 영혼 없는 유령처럼 부대를 배회했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동료들의 잔인한 변화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하던 몇몇 대원들조차 점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엮이는 순간 자신들 또한 강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게다가 물을 무서워하는 SSU 대원이라는 꼬리표는 그들 사이에서 편리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야, 하하사 또 훈련 빠졌냐? 아주 꿀 빨아서 좋겠네. 저러다 의가사 제대하는 거 아니야?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멘탈이 두부야, 두부.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하설이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감각을 닫아버린 채 망가진 기계처럼 주어진 일만 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SSU가 되는 것이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목표였던 그녀에게 이제 이곳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막사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강 원사와 조민준 상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원사님, 전현 저러다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윗선에 보고라도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텐데. 걱정 마. 지가 알아서 기어나가게 될 테니까. 저런 년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 명예에 흠집을 낼 순 없지. 멘탈 약한 년이지 혼자 사고 친 걸로 정리하면 그만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강 원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인간적인 고뇌도 없었다. 하설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거대한 절망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날 바닷속에서 느꼈던 기이한 평온함이 어쩌면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한 회의실에서는 국가 안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육해 공군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여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합동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합참의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각 군의 대표들이 진땀을 흘리며 답변을 이어갔다.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이자 군 내에서 계룡대의 호랑이라 불리는 하무진 중장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회의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군사 전략만큼이나 정교하고 날카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무진 중장. 그는 군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번 목표로 삼은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 뿌리까지 파헤쳐 도려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계급이나 인맥도 통하지 않았다.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 탓에 적도 많았지만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거대한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잠시 숨을 골랐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인자한 미소의 아내 그리고 앳된 얼굴의 딸 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설이는 해군 사관생도 제복을 입고 아버지처럼 늠름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강단 있고 씩씩했던 딸.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SSU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는 유일하게 딸의 편을 들어주었다.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 빛나는 눈빛을 믿었기 때문이다. 잘하고 있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들어 딸에게서 오는 연락이 뜸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원래 자주 연락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줄어든 느낌이었다. 훈련이 고되어 그런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훈련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씩씩한 대답.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겪어온 하무진의 귀에는 그 짧은 문장에서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너무나 모범적인,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기계적인 답변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에 경고등이 켜졌다. 군 비리를 수사하고 적의 기만을 파헤치며 살아온 그의 감각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설이야. 내 아버지. 아비 눈을 보고 거짓을 고할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딸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아주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하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계룡대의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온화했던 아버지의 눈빛은 사라지고 적을 눈앞에 둔 맹장의 살기 어린 눈빛만이 남았다. 거기 어디인가? 지금 당장.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는 즉시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나 하무진 중장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이것은 명령이다. 첫째, 당장 해군 SSU 부대 진해에 있는 그곳의 모든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부대 전체를 즉시 폐쇄하고 그 어떤 통신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둘째, 자네 직속 최정예 수사팀을 지금 당장 헬기에 태워 진해로 급파한다. 그들이 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부대장부터 모든 간부들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시켜라. 특히 강태식 원사라는 자, 그 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여 독방에 격리한다. 저항할 시에는 발포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셋째, 이번 작전의 보안은 군사작전에 준한다. 이 시간부로 이 명령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는 모두 군사반란에 준하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알겠나? 지시는 짧고 명확했으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사본부장은 군말 없이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최고 지휘관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진해 SSU 부대의 강태식 원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즐기며 동료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하설이가 제발로 부대를 나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떤 결말이든 자신에게는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술잔을 들었다. 이곳의 규칙은 바로 나 강태식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자, 마시자고. 그는 몰랐다. 자신이 서 있는 왕국이 사실은 살얼음판 위였으며 이미 그 얼음판 아래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분노한 호랑이의 발톱이 자신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군용 헬기가 굉음을 내며 진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해의 수평선 위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SSU 부대의 정문 앞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과 육중한 군용 트럭들이 소리 없이 당도했다. 위병소 근무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서는 순간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롭게 각이 잡힌 전투복 차림의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팔에 붙어있는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라는 완장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위압적이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부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조사단장의 선포와 함께 헌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통신실을 장악했고 일부는 부대 정문과 후문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막사와 사무실로 신속하게 흩어졌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에서 깬 대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복도로 뛰쳐나왔다가 서슬퍼런 헌병들의 모습에 얼어붙고 말았다. 전 대원은 개인 통신 장비를 모두 제출하고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한다. 반복한다. 전 대원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은 기계처럼 차가웠다. 한편 조사단장이 이끄는 핵심 수사팀은 곧장 부대 지휘관의 사무실로 향했다. 보고를 받고 황급히 달려나온 부대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막아선 헌병들의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조사단장은 차가운 눈으로 부대장을 바라보며 명령서를 내밀었다. 육군 참모 차장님의 직접 명령에 따른 특별 직무감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부대장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부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은 강태식 원사의 숙소를 급습했다. 곤히 잠들어 있던 강 원사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헌병들의 모습에 경악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누구야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국방부 조사본부다. 강태식 원사 군형법상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은 강 원사에게 더 이상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강 원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헌병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속옷 바람으로 무력하게 끌려 나오며 악을 썼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수사팀은 그의 숙소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개인 컴퓨터, 서류, 심지어 침대 밑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압수했다. 연병장에는 부대의 모든 대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으로 조사단장이 섰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대에 만연한 썩어빠진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여러분 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가해자나 방관자도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것이나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자에게는 군법에 따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대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하설이 하사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대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바로 강태식 원사와 그들이 비겁하게 외면했던 하설이 하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이었던 침묵이 이제 혹독한 대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하설이를 구했던 김정민 소위와 몇몇 대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동물처럼 터져나왔다. 강태식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부대 연병장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국방부 장관의 특별 명령으로 강태식 원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헬기를 타고 막 도착한 하무진 중장이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공포와 경외로 물들였다. 강태식 원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연병장 중앙에 무릎을 꿇려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무진 중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내 놈이 강태식인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내 놈이 한 짓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신한 반역행위다. 하무진 중장은 허리를 숙여 강 원사의 귓가에 나지기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 놈이 평생을 바쳤다고 자랑하던 군복을 내 손으로 찢어 발기고 내 놈의 남은 인생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썩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내 딸의 아비로서 그리고 이 군의 지휘관으로서 내 놈에게 내리는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사형 선고다. 강태식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았다. 강태식은 군사재판에서 불명예 전역과 함께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대장과 조민준 상사를 비롯한 방관자, 동조자들 역시 모두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대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새로 태어났다.
하설이는 민간 병원에서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자신 때문에 군 전체를 뒤흔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몇 안 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하설이 하사는 마침내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다시 부대 정문을 통과하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부대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복귀를 맞이한 것은 새로운 부대장과 동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외면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설이는 자신과의 끔찍했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그녀는 다시 깊고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게 되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잠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SSU 대원으로 성장했고 특히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하무진 대장이 다시 부대를 찾았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밝은 얼굴로 달려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로 빛나는 그 눈. 그가 알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딸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둣가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냐? 네, 괜찮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하설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어 별이 되었고 그녀의 길을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내 딸답다. 하무지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딸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검푸른 파도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품고 정화하며 내일의 희망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숨결이었다. 하설이 하사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바다의 정의와 명예를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그녀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다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